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 관하여 1000명 구독 돌파 기념강좌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7번째에서 다루었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진도를 이어나가서 8번째까지 왔는데 오늘 강좌를 마치면 한 두세 번을 더 하면 이 73년 니체의 위대한 포스트 모더너네스 마니페스트라는 포스트 모던 혁명 성명서, 그죠? 혁명의 성명서를 모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좌를 이어나가고 또 계속해서 두세 번의 강좌가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니체의 이 원문을 전부 다 분석하며 또 철학적 코멘타리를 달고,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 문서가 혁명적 문서인지를 지금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니체 사유를 따라가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동반하면서, 그죠? 이 강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순서는 세 개의 두루히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스로 연결된 또 명사 문장, 그죠? 주어 수어가 있는 다스 문장에 또 다두루히가 붙어갖고, 네 개의 두루히, 뭐뭐를 통하여, 인간은 또한 확실성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 이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을, 예도가 분석하는 그 시간부터, 그 부분부터 예도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얼 두루히 다스 펠게센 예널 프리미티벤 메타폴 벨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저 원시적인 은유의 세계의 망각을 통해서만. 두 번째, 누얼 두르히 다스 할트 und stahlwerden einer ursprünglichen in hitziger Flüssigkeit aus dem unvermögen menschlicher Fantasie hervorströmenden Bildermasse, 이렇게 돼 있어. 자, 다는 안 읽겠지만,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근원적인 뜨거운 액체 흐름, 액체 속에서 인간의 환상의 원초적인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상들의 덩어리, 원초적인, 딱 줄이면 원초적인 표상들의 덩어리, 상의 덩어리에 할트 운트 슈탈베얼덴, 뭐죠? 굳어짐을 통해서만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원초적인 상이 있었는데 이게 은유의 세계고, 그죠? 이 은유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태고적 잃어버린 최초의 인식이 발생할 때에 우주적 사건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인식의 순간에 태고적, 인류학적으로 신화적 시대에, 그 다음에 인간의 인식적 관점,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릴 때의 태고적, 그죠? 어릴 때에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기억들, 이런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체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쓴 거죠, 니체가. 그러니까 니체는 이 원문에서 이 태고적 은유의 세계를 플리시히카이트, 그러니까 액체로 비유하고 있고, 이 액체가 굳어졌어, 고체가 되었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 도그마 알죠? 신학용어. 그러니까 니체도 자주 쓰는데 도그마, 도그마화 되어버린, 그래서 교리화가 되어서 이제는 개념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런 뜻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러한 액체로부터 고체가 되는, 그리고 은유의 세계가 개념의 세계가 되는 이런 과정을 망각함으로써만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세 번째 또 나갈게요. 세 번째는 오직 unbezweifbaren Glauben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디저, 영어의 this입니다. 이 this, 이라는 이 말이, 이 지시형용사가 전부 다가 강조로 표현되어 있어. 니체의 강조로. 자, 디저 펜스터, 디저 존에, 그 다음에 디젤 티슈, 이 태양이, 두 번째, 이 창문이, 세 번째, 이 책상 자이 아이네 바르하이트 안지시, 진리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시킬 수 없는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죠. 내가 보는 이 창문, 또 다른 말로 디젤 바움, 이 나무, 그죠? 이 책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TV,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이 다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 산, 얘도가 지금 산을 지나고 있는데, 산책길, 그죠? 이 산책길, 이런 것들이 아이네 바르하이트 안지시, 이게 중요한 거야. 진리 자체라고 하는 unbezweifbare Glauben, 뭐죠? 패배시킬 수 없는 신앙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인식은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너가, 내가 보고 있는 바로 너라는 이 타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패배시킬 수 없는 그 신앙, 이 사람이라고 하는 패배시킬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두루히된 unbezweifbaren Glauben, 정복할 수 없는,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만 세 번째의 두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두루히다스 이래갖고 영어의 수루 대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없지만 영어에서는, 독일어는 그것을 다두루히 해갖고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스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인간이 der Mensch sich als Subjekt und zwar als künstlerische schaffendes Subjekt vergibt. 이게 끝입니다. vergisst, 이게 끝이야. 자, 인간이 주체로서 und zwar,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주체로서 예술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학적 인식론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좋아하고, 그죠? 니체를 예술적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퀸스틀러리슈,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자신을 망각함을 통해서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만 인간은 어느 정도의 휴식과 안정과 어느 정도의 확실성과 어느 정도의 콘세크벤츠, 논리 정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데카르트를 겨냥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칸트 이름 하나도 안 나오잖아. 니체가 얘도가 다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은유의 세계를 개념의 세계로 바꾸었다라는 거를 망각함으로써만, 은유의 세계가 개념의 세계로 도구마로 굳어진 고체화돼 버리는 것을 통해서만 이 책상, 이 나무가 물 자체, 진리 자체임을
인정하는 그런 패배시킬 수 없는 신앙을 통해서만 인간이 예술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이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를 망각함을 통해서만 인간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확실성은 이런 네 가지의 조건에 달려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칸트도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 있죠. 젤프스트 베우스트 자인이라는 순수 이성 비판의 곳곳에 나오고 가장 중요한 아페르셉지온 통각이라는 개념에서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여러분, 그 자기의식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히덴케 아래로, 내가 생각한다 아래로, 코기토 아래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통각의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기의식 역시도 확실성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데카르트랑 칸트는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히덴케를 칸트가 원문에서 따옴표를 쓰든지 한번 강조하든지, 이건 자기 용어가 아니라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점에서 니체가 다른 건 뭐야?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다른 건 뭐야? 우리는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언어의 마술사로서, 언어의 예술가로서,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통해서만 이 세계의 사물을 우리 인간의 인식적 감각의 상으로 바꾸어 놓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예술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하는 퀸스틀러리슈 샤펜데스 창조하는 프로젝트 주체로서, 그죠? 주체로서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것도 완전한 확실성이 아니야, 어느 정도의 확실성, 지셜 하이트,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휴식, 안정됨, 루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콘제크벤츠, 결과란 뜻이 아닙니다. 독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의 컨시퀀스랑 조금 다른 게, 같은 라틴어 계열이지만 독일에서는 이것이 결과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뜻이 논리적 영향, 논리학, 이치의 맞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론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니체는 이 혁명 문서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와 헤겔의 영향이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칸트 헤겔의 영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칸트 헤겔 모르면 포스트 모던 철학뿐만 아니라 지식조차도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철학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칸트와 헤겔이 지배했던 그러한 서구 문화에서 니체가 혼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데서 자기의 습작과 같은 이 필로조피세스 에세이, 철학적 에세이에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 구조주의자들, 프랑스 철학자들이 딱 보고 이거였구나, 딱 갖고 가서 완전히 칼을 쥐어준 거요. 준 거죠. 모데른의 철학에 대하여, 여러분. 이 혁명 문서를 지금 예도가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독일어로 지금 독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책을 읽고 외우고, 아이고, 외우는 거 갖고 될 것 같으면 철학은요, 쉬운 거죠. 외우는 거 갖고는 아주 하수입니다. 1차 단계가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서는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 생각을 하면서.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벤 에얼 einen Augenblick nur aus den Gefängnis wenden, dieses Glaubens heraus könnte. 만약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단순하게 이러한 신앙의 감옥의 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간의 자기의식은 끝장나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한 줄로 칸트의 통각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칸트의 철학의 가치가 없느냐? 또 그게 아니죠. 칸트의 관점에서 또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한번 보셔요. 만약 인간이, 그죠? 만약 인간이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 이 나무, 이 벽, 이 창문, 이 집, 이 교회, 이 모든 사물들이 바로 진리 자체, eine Wahrheit an sich,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신앙, 진리 자체라고 하는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만 데카르트적 확실성, 칸트적인 통각의 통일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조건을 데카르트와 칸트는 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인식론적인 감옥의 세계로부터, 감옥으로부터, 이거는요, 이런 게 이제 니체 전문가가 중요한 겁니다. 즐거운 학문에 보면 여러분, 즐거운 학문, 그 절은 정확하게 지금 헷갈리는데, 즐거운 학문에 보면 인식은 알레스, 알레얼 켄트니스, 이스트 게팽니스, 이런 주제가 있어요. 모든 인식은 감옥이다. 그래서 예도가 페북에 글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러한 즐거운 학문의 한참 뒤에 나타나는 그 책에, 그죠? 그러한 주제들이 이미 여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인식의 감옥으로부터, 이런 인식의 신앙의 감옥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그 칸트가 얘기했던 젤푸스트 베부스트자인 자기 의식이라는 거는 폴바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끝장나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조건이 뭐야? 인식의 감옥으로부터 잠시 동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인식의 감옥을 벗어날 놈이 있나요? 없잖아,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인간은 지관점에서만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 지가 생각하는 게 단지 알고 살아요. 그래서 좀 학문이 높다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 공부를 좀 했다는 거는, 근데 그것도 철학적 사고를 안 하고 그냥 외우는 공부는 백날 해도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가 최고인지 알지.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 관점으로 세계를 보다 뒤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성인이고 좀 배웠다 그러는 거는 뭔 뜻이 있는가 하면은 별거 없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보는 건 개똥이구나. 나는 정말 돌대가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여러분 지성인이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는 배움과 끊임없는 독서. 여러분, 오늘날 무슨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뒤질 때까지 공부해도 모자라는 걸 논문 하나 직직 써서 그걸 갖고 일평생을 우려먹는 인간들이 어디 한둘이야,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끊임없는 데리다가 말하듯이 나는 끈덕진 읽기. 락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끊임없는 읽기, 그런 읽기를 통하여 연구하는 자세, 뒤질 때까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지성인이에요. 어느 대학교 뭐 나왔다, 이게 지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진짜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인간은요, 뒤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성직자들은 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일평생 동안 지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잠시 자기 스스로의 인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거죠. 그 인간은 바로 그 자기의식, 칸트가 말했던 통각 아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 바깥에 들어온 이 세계의 다양한 것들이 오성의 범주에 의하여 통일되어서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된다라고 하는 이 통각의 통일, 이런 것들은 그냥 끝장나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자, 션, 이미, 이건 앞쪽에 붙은 확실이란 뜻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그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수고를 들게 수고를 하도록 만들 것이다. 어떤 수고인가 하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수고. 근데 뭘 인정하는가, 뭘 인정하고 고백하고 승인하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가 이 다스를 또 비로 시작해. 자, 여러분, 곤충이나 새, 여러분들이 곤충과 새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아, 곤충. 여러분, 곤충이라 벌레 있죠, 벌레. 인젝트야. 영어에 인섹트야. 그러니까 벌레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중에 나는 새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Wie das Insekt oder der Vogel이라고 나와 있어. 벌레나 새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지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맞죠? 아니, 여러분 봐봐. 야, 이게 포스트 모던적 혁명.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도 오늘날은 탈중심화 되잖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모기와 대화한다고 앞에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에 다시 니체는 벌레랑 새를 끌어들이고 있어. 벌레와 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지각할 때 페르치피렌이라고 나와 있어. 영어의 펄시브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계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새가, 그냥 새로 줄입시다. 새가 이 세계를 지각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인간이 지각하는 세계랑 새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가 같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동심을 발휘해갖고 그림을 그리고, 아, 이 세계를 봐라, 이 새들아,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지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그 인간이 바라보는 이 세계랑 새가 바라보는 세계가 같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각, 순수 독일어로 바르네뭉,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야. 두 개의 세계 지각 중 어느 것이 더 옳은지의 문제는 이 두 개의 세계 지각이 뭐예요? 첫째가 뭐야? 인간이 보는 세계의 지각. 두 번째는 새나 벌레가 보는 세계의 지각.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르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문제는 무의미한, 여기에 그냥 무의미한이 진노스가 아니야. 간쯔 진노스 이래 돼 있어. 전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문제라는 거야.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새가 보는 지각이,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우 저 새 따위가 뭐, 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예, 일반인들은 아우 저 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새의 지각을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래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니체는 이 둘 중에 뭐가 올바른지, 뭐가 더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게 돼버렸어. 왜? 각각 다르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더 올바르냐가 아니라 완전 포스트 모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인간들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는 뭔 말인가 하면 너가 나보다 더 높다가 아니라 너는 나랑 다르다는 걸 막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지성인 국가라든지 지성인의 시민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훌륭한 시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걸 갖고 또 얘도가 또 얘기하면 막 한두 시간 또 갑니다. 아유, 나중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여러분 봐봐. 목사나 신부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이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가 이 신앙을 갖고 공적 세계에 나왔어. 그 신앙을 갖고 이 공공사회에 나왔다고.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이게 다다. 이러면서 절대적인 진리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성직자잖아, 그죠? 그런데 이 다원주의 사회, 오늘날의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죠? 그런 주장들을 타자들과 공동으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불교인, 그 다음에 무신론자, 우리 함께 살아가잖아. 거기에서 공적 사회에 나가서 내가 다다 이러면 요해되겠냐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는 곧 그리스도교의 성직자의 관점에서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그래서 다원주의는 거부되어야 된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만 말하기, 니체의 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힌두교나 불교나 그 종교의 그 종교, 다른 종교의 진리 담론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막 이 신 믿다가 저 신 믿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심지어는 이 세계에 퍼져 있는 무수한 종교들의 진리 담론을 여러분들이 다 압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느님이 그것조차도 허용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왜 그리스도교가 문화가 발전한
BC, 겨우 해봐야, 인류 역사에서 문화가 한참 발전했을 때 기독교가 나왔고요. 유대교는 겨우 해봐야 6,000년에서, 8,000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 여러분. 그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페르시아나. 그 위에, 오늘날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의 사람, 켈딘의 사람이란 말이지. 생각을 해봐. 그래서 넉넉하게 타인과 만났을 때 자기의 종교의 진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그죠? 거기에서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나는 이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가 단지 알고 막 지가 생각하는 거를 다 내 인식대로 니네들이 봐야 된다, 내가 보는 대로 니네들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지가 바라보는 성서관을 갖고 나 타자에게 그걸 다 퍼뜨리는 거, 그런 세계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슬람만 가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은 인간도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새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새 속에 못 들어가잖아. 니체는 그 말이야. 그런데 두 개의 새들이 지각하는 세계랑 인간이 지각하는 세계가 어떤 게 더 좋고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죠? 뭐가 문제가 돼요? 새의 존재, 동물의 존재, 이 세계의 인간 외에 살아가는 타자의 존재들을 살해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저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폭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주 상당히 많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정확하게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요. 자,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완전히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를 위해서는 이미 올바른 지각의 척도를 가지고, 그러나 다시 말해서 니체가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올바른 지각의 척도라고 말을 했고, 마스슈타버 데얼 리시티겐 페르셉지온 이렇게 나와 있어. 곧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척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척도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정은 망각을, 최초의 은유의 세계를 개념화시킨 망각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인 거죠. 인간 중심적인 결정이에요. 폭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근데 이런 올바른 게 뭐야?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올바른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새 속에 들어가 봤어? 새가 우리를 보고, 인간을 보고, 정말 어리석은 인간 존재들이구나, 저 새끼들은. 처먹고 똥 싸고, 욕망을 갖고 타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지밖에 모르고, 평생 고고한 척 하지만, 그 배후에는,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새끼들이 아니냐, 이래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재밌죠? 니체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척도를 갖고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척도가 없어요. 인간이 척도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인간이 다 옳습니까? 인간이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여러분. 지금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서유럽이 이성 중심의 사고를 가졌다는 새끼들이 지잘났다 그러고, 여러분. 전쟁하고, 지배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다 옳아, 여러분. 자, 계속 나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그러나,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니체입니다, 여기서. 니체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이 올바른 지각이라고 하는 것. 여기 따옴표를 쳐놨어요.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줄 빡빡 치십시오. 뭐라고 났는가 하면, Der adäquate Ausdruck eines Objekts im Subjekt 이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주체 안에서 객체의 충분한, 여러분 영어의 에더키트 알죠? 이거로도 라틴어 계열이야. 독일어도 그냥 바로 써서 아데크바트 이렇게 쓰는데 충분한, 적절한 두 가지 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체 안에서 객체의 충분한 표현, 이게 바로 올바른 지각이라고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대가리 안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이 객체를 충분하게 표현하는 거,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올바른 리스티거 페르셉션이라 그런다. 올바른 지각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맞죠?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지각이라 그러는 게 오케이. 그런데 그 기준이 뭐야? 인간 중심이라는 거. 맞죠? 인간의 은유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과 이 세계의 사물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그거를 베그리프, 니트 베그리프 존던 메타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개념이 아니라 은유라는 겁니다. 맞죠? 야, 참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는 모순으로 가득 찬 무의미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 니체는 이렇게 쓰고 있어. 독일어에서 무의미는 운딩입니다. 운딩, 운진 이 두 개인데 운딩은 사물이죠. 비사물이란 뜻인데 직역하면 이게 바로 운딩, 사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라고 사용하고 있어. 완전히 모순된 무의미라는 거. 맞죠? 인간 중심의 기준을 갖고 주체 안에서 객체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올바른 지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 중심적인 거야. 이런 것들은 모순으로 가득 찬 그러한 무의미와 같은 것처럼 니체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어. 왜냐하면 두 개의 절대적으로 다른 영역 사이에, 그 절대적으로 다른 영역이 뭐야? 주체와 객체 사이에. 여러분들 인간과 나무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나무가 사물과 여러분들의 주체, 인간이 같을 수 없잖아.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른 두 개의 영역, 주체와 객체 사이에,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어떤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올바름도, 어떤 표현도 존재하지 않으며,
줄 빡빡 치십시오. 존던 회이스텐스 아인 에스테티셔스 페어 할텐 미학적 관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술가들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예술가들이 사물을 변형시켜서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이듯이 우리 인간이 이 세계를 보고 인간의 상으로 예술가와 같이 그런 인식론의 마술을 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체는 여기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한번 보셔요. 인과관계가 뭐야? 카우잘리테트야. 여러분 이 인과관계는 근대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갖고 중세 신학도 이야기합니다. 왜죠?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결과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이 나오고 나서 칸트나 데카르트 시대로 과학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인과관계는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게 됐어요. 이 인과관계를 통하여 자연의 물리학, 뉴턴한테서도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인슈타인 이후로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통하여 연결시켜서 요건 요러니까 요렇게 어떤 사태를 추리하는 이런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낸다는 것. 이미 니체는 역사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20세기까지도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게 다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 뭐야, 그게?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 응? 그런 비과학적 사고를, 이 20세기까지도 오늘날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다 지 해석인 거죠.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게 학문이냐고. 여러분. 인과관계.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인과관계를 통하여 집어넣잖아요. 칸트는 범주의 인과를 이야기하고, 대가리 안에 있는 범주에도 인과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대가리 바깥에 있는 객체의 세계에서도 자연 세계 안에서, 자연의 법칙 안에서, 나투얼 게제츠 안에도 이러한 인과의 법칙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건 뉴턴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적 사고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 없다는 거예요, 니체는,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과학의 시대, 여러분. 뉴턴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에 니체는 이미 카우잘리테트, 인과관계 이딴 거 없다. 그래서 올바 주체와 객체의 인과관계는 없고 다 인간 중심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인과는 해석한 거라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카우잘리테트가 없으니까 올바른 지각, 새의 지각이 옳으냐, 인간의 지각이 옳으냐, 더 올바른 지각은 그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고, 니체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미학적인 이런 올바른 지각이라든지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미학적 관계만이, 독일어로 에스테티셰스 페얼할텐. 페얼할텐은 뭐죠? 페얼할텐은 행위라는 뜻도 있고 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선 관계가 낫겠죠. 미학적 관계만이 존재하는 거야. 뭐에? 주체와 대가리와 이 세계, 객체의 관계에는 미학적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혁명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이 세계를 보고 자기의 관점에서 작품을 창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인간 역시도 여러분, 인간 역시도 그러한 인식 자체가 예술가들과 같이 미학적 관계를 미학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스테틱 샤펜데스 슈프젝트 첫째. 두 번째가 뭐죠? 미학적 관계. 뭐죠?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미학적 관계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니체 그죠? 이게 바로 니체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칸트를 거부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8번째, 그죠? 8번째, 강좌를 참, 뭐죠? 여러분들에게 열었는데,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진도는 오늘 부대 설명이 많아갖고,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러한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완전히 낯선 영역으로의 지시하는 옮겨 적용. 직역하면, 독일어로 안도이텐데 위벌트라궁입니다.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뒤따라 말하다. 슈탄멜르는 버벅거리면서 말하다. 중얼거리다. 뒤따라 중얼거리는 번역이야, 여러분. 뒤따라 중얼거리는 위벌제중.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지시하는 적용이 있고, 두 번째는 뒤따라 인간이 언어로 버벅거리면서 슈탄멜런드 말하는 그러한 중얼거리면서 뭔가를 버벅거리면서 이거 경상도 말이라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말하는 그러한 완전히 낯선 언어로의 옮겨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낯선 언어야, 여러분? 여러분 봐봐. 요거 설명하고 오늘 강좌 마칩니다. 왜 낯선 언어야? 낯선 영역이야, 왜 그 언어가? 여러분, 사물과 언어가 같아요. 인간이 지시하는 거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언어는. 그러니까 이 언어는 물 자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 자체와 언어의 갭은 메워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영역으로 지시하면서 옮겨 놓은 거야. 위벌 트라궁하고 위벌 대중한 거야. 그래서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이러한 완전히 낯선 영역인 언어로 적용시키고 옮겨놓고 번역한 거, 이것만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사이에 무슨 자명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지시적 옮겨 적용만이 의역하면, 요걸 하나로 말하면 완전히 낯선 물 자체가 아닌 인간이 사용하는 낯선 프렘더 슈프라하, 낯선 외국어라 그럴 수 있어. 외국어로 옮겨 놓은, 여러분, 낯선 언어 외국어로 옮겨 놓은. 또 두 번째는 물 자체와 다른 낯선 언어로 옮겨 놓은 그러한 적용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프렘더 슈프라하는 낯선 언어도 되지만 더 깊은 철학적 의미는 뭐죠? 외국어도 되지만 외국어가 아니라 물 자체, 사물과 다른 이 언어,
이 언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낯설음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어서 9번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죠? 오늘 8번째,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 1873년 니체의 유고집 8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